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첫 번째 논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길은 무엇인가? 지혜로워져야 인재가 됩니다. 지혜로워져야 밝아집니다. 지혜로워지는 길은 선진국이 되는 길입니다. 지혜로워지는 길은 깨달아고 성불하는 길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의 입장에서나 교육을 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지혜로워지는 길은 매우 관심 있는 길이고 필요한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길에 굉장히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것에 반대는 무지입니다. 무지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이 무지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나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어째서 위험할까? 나는 성공했다라는 것, 이것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를 말살하고 무지하게 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어째서 무지의 근본이 될까?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나는 이만하면 성공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만하는 마음과도 통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무지의 근본이 될까? 이거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대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자기 목표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동안 바라던 내 목표가 달성이 됐다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들뜨게 됩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 자기 성공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목표가 달성했다고 해서 쉽게 들뜨거나 쉽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에 달성했지만 그것은 들뜰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쉽게 들뜨고 쉽게 자랑하고 심지어는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 될까? 우리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을 덜 진 사람이 쉽게 들뜨고 복을 덜 진 사람이 어쩌다가 자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쉽게 들뜨고 쉽게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복을 못 진 사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복을 못 진 사람을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늘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시도해보는 것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등감에 꽉 젖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려고 하고 알려고 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모르고 뒤떨어질까? 이렇게 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열등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열등감이 깊을수록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하면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들뜨는 마음을 내고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을 무시하게까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열등감이 심할수록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쉽게 들뜨고 쉽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요것은 이제 밝은 이들이 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하는 이들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약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밝은이가 보기에는 자기 과시하고 들뜨고 심지어는 남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 조그만 성공을 까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우리 본문을 오래 들으신 분들도 그 말에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로워지는 길이 무엇이냐? 지혜로워지는 길은 쉽게 들뜨지 아니하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아니하고 쉽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남을 무시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은 그런 길이 바로 지혜로워지는 길이다. 학교에서 지혜 교육을 시키려면은 쉽게 들뜨지 않게 하고 쉽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게 하고 쉽게 이름 짓고 판단하지 않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 두 번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과 모른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논의해 볼 가치가 매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은, 한국의 교육은 지식교육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수님이 일러주시는 지식을 그대로 잘 암기를 하고 조금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지식교육을 통해서 거의 선진국 문턱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는 것은 많아도 아는 것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재승박덕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각종 시험에 다 패스하고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에는 지혜롭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재주와 덕은 같지 않다, 이런 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고시라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만 지식교육의 결과입니다. 고시 시험에는 지혜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지식만을 테스트합니다. 지식만은 있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지혜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래 갖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선진국의 벽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나아가서는 세계 중심국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자각 속에서 이제는 지식교육을 벗어나야 되겠다, 모방식 교육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 우리도 어떻게 지혜를 개발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무한히 내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하는 분, 스탠포드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의 교육을 1학년 때부터 지식교육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창의성을 일깨우는 교육, 지혜교육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교육적 포부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만이 선진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건명원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식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자, 논의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깊이 생각하는 것, 소위 선진국식 교육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알려고 하고 또 알려고 하면 알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지혜를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마 일찍이 동양에서 발전된 방법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요새 서양에서 지식교육을 갖고서는 안 된다. 서로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식 수업을 하고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 정보 같은 것은 뭐 인터넷에도 있고 핸드북에도 있고 수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배우는 교육은 아무짝에 필요도 없다. 그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 있는 창의성을 개발해내자. 그게 요새 서양식 교육의 특색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제 그런 교육 방식. 이제 그것이 서양식 교육 방식이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그런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펀펀이 깨지는 것은 그런 창의성에 있어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되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국내 대학에 진학을 시키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웬만하면 미국의 웬만한 대학에 대학부터 다 시키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올바른 지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면 왜 자녀들을 외국으로 절대로 유학 보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유학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추세입니다. 벌써 제가 10수년 전에 삼성전자에 있는 큰 간부를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출신을 써봤더니 한국에서 교육받은 뭐 서울대학이라 하더라도 해내는 것이 너무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서울대학을 어느 정도 혹평하느냐 하면은 일본에서 전문학교 나온 그런 학생들보다 해내는 것이 너무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유학을 한 학생은 좀 더 낫고 미국에서 대학 교육까지 교육받은 그러한 학생은 좀 더 해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 10수년 전에 있었던 어떤 모 간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얘기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창의성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인재를 만들어서 국내 각 회사에 공급하게 될까? 저는 그것에 한 대안으로서 금강경 연수원을 생각을 한 겁니다. 금강경 연수원의 교육은 지혜를 개발하는 교육이고 지혜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가 있어지느냐? 무슨 생각이든지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것과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서양식 교육, 창의성 교육입니다.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 이것은 금강경 연수원에서의 시행될 교육입니다.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의 차이는 비슷합니다. 마음속에서 지혜를 개발해낸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근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어떤 교육 제도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알아지는 능력이 나온다면 이것은 어떤 교육 제도로서 확립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금강경 연수원에서 시행되는 교육은 정말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버드 대학 출신의 약점 및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논의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서열화되고 차이가 많다. 미국은 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에서 오히려 더 대학 차별, 서열화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 출신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서울대학에 보내긴 하지만은 서울대 학생을 보고 존경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다는 아닌지 모릅니다만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존경한다고 그래요. 또 해내는 일이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봉급도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데서도 북경대학 출신, 청와대학 출신은 좀 더 대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평준화된 데는 아마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만큼 해내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존중하고 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하버드 대학 출신을 다 선호합니다. 우리나라 큰 기업에서도 국내 대학 출신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을 씁니다. 해내는 일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출신의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미국의 유명한 누가 쓴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네들이 잘 나가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 일어설 줄 모른대요. 자,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왜 모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왜 일이 잘 풀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떨어졌다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강경 연수원에서 나오는 미래의 인재는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왜 자기가 떨어지는 이유를 압니다. 자기 마음이 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금강경 연수원 출신은 압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을 바꿈으로써 열등하다는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을 알므로써 열등한 자리에 있는 마음을 소멸시킴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미래의 금강경 연수원에서 세워지는 거기서 졸업한 인재들은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 이런 점에서 훨씬 낫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갖고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한번 제가 요거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또 2부에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논의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좀 약간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재 소리를 듣고 해결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요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면 태어날 때부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드물게 발견하지 못한다고 봅니다만 있어요. 저는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봤습니다. 자, 천재입니다. 미술의 천재입니다. 걔가 결국 미술대학을 가서 놀라게 한 그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듣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선천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생이지지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전생에 잘 닦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모를 것이 어디 있으며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난제가 생길 때에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난제를 대하게 되면 실제로 각종 난제를 다 해결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해서 달리기에도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달려도 숨이 찼고 항상 달리기에는 뒤떨어지는 그런 열등하다는 생각이 늘 많았습니다. 달리기는 저에게는 난공불락의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리 힘세도 공부 잘하는 애한테 눌렸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를 반장을 시킵니다. 반장은 선생님 다음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한테 꼼짝 못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 과거 시험 보는 전통. 과거만 합격하면 쌍놈도 없습니다. 금방 출세를 합니다. 천몇백 대 1의 몇십만 대 1의 경쟁률이라고 그래요. 문전무비의 사상이 우리 어렸을 때도 이어져서 공부 잘하는 애는 힘센 애를 압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공부 잘하는 것이 모든 어린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벽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를 좀 쳐다보고 살면 그래도 행복했을 텐데 위만 쳐다보고 사니까 저는 늘 열등감만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가 봐요. 공부를 다 잘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건강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매사에 아주 만능인 이런 사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못 보셨죠? 있어요, 실제로. 뭐 그런 사람은 생이지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저도 한 가지의 자신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자랑도 아닙니다. 케미스트리, 화학에 대해서만은 제가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때도요. 입학시험 때도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 자신감이 저로 하여금 그 과목을 더욱더 취미 있게 만들어갖고 대학에 가서도 화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리화학, 유기화학, 뭐 분석화학 등등. 그 자신감이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풀게 만들던데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까지 풀게 해서 선생님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스스로 나는 화학의 천재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여기에서만은 나를 당할 자가 없구나. 이런 착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생기나 하고 내 자신에서 잘 관찰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고등학교 때부터 쭉 쌓여왔고 나는 단 한 번도 여기에 있어서 뒤처진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했고 그 자신감이 굉장히 어려운 화학 문제를 결국 풀게 했고 그것이 나중에 박사 때 어려운 과제를 풀었던 그런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난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불교를 통해서 안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는 다 열등감이라도 이 한 분야에 있어서만은 난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 계속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생이지지라고 했습니다만은 자,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의 자신감은 모를 일에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결국 알게 하며 못할 일에 접하더라도 못한다 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결국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천재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의 성공의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감과 불퇴전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불퇴전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뜻도 되고요. 끝까지 들뜨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들뜨게 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끝까지 하게 안 돼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의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이름 짓지 않고 나에게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이 없다. 나에게는 성공이다라는 것은 없다. 확실해질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불퇴전의 생각입니다. 자신감과 불퇴전의 마음을 가지면은 결국은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근거를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궁리에서 나온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신감 그리고 불퇴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지만 그 성공이 요행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자신감이나 불퇴전의 마음이 성공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들뜰 필요가 없어요. 요행이 운 좋아서 됐다라면은 들뜰 이유가 되죠. 근데 요행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될게 된 자신감을 갖고 된 것이기 때문에 들뜨거나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웬만한 성공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조금만 성공해도 그저 남한테 이 얘기하고 싶어 하고요. 과시하고 싶어 하고요. 들뜨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자신감이 없거나
뭐 그렇습니다. 불태전의 의지가 없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들뜨거나 과시하기 쉽다. 과시하기 쉬운 것은 자기의 무지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자신감 그리고 불태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약간의 성공에 자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성공은 그에게는 자만할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도 부족하고 불태전의 의지도 부족한 사람, 이것은 이제 소위 복을 짓게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죠. 또 이런 사람은 성공해 본 경험도 죽을 거 없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복을 짓게 제 화학 하나만은 복을 좀 지었나 봐요. 근데 다른 쪽은 복을 못 지어서 되는 게 없었고 아는 게 없었고 성공해 본 게 없었다. 이런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성공에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하며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하는 순간 약간의 성공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데, 따라서 성공에 자만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라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논의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인께서도 그렇게 늘 강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갖느냐예요. 또 어떻게 하면 불태전의 의지를 갖느냐예요.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아마 다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놓은들 우리가 활용할 수 없고 응용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우리는 사실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실례를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무슨 부처님처럼 똑같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느냐, 이런데 아주 강력히 반발하실 분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법문을 들은 것을 잘 종합해 보면 그렇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존재다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존재하는 그 사이에다가 위대한을 넣어야 됩니다. 자, 어제도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신 분. 그것이 소원 성취다 그러면 펄쩍 뛸 거예요. 그것을 뭘 소원 성취라고 하느냐. 자살을 소원으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살을 소원으로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지 않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로 압니다. 근데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로 압니다. 아닙니다. 화제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화제를 원해서 화제를 낸 제 친구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행을 겪고 여러 가지 참혹한 처참한 일을 수시로 당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알고 보면, 발견이가 보면 다 소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 소원 아무나 이룹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니까 다 소원을 이루고 있죠. 어떻게 아무나 소원을 이루고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다 소원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은 자신감을 갖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우리는 언젠가 탕자가 되어서,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망각했다는 뜻이 됩니다. 전지전능한 망각하게 되었고 열등감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가 열등감에 살고 싶으니까 열등감이 된 거예요. 누가 열등한 존재로 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우주는
조물주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되는 것이다. 여기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등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나한테는 초등학교 선생님 노릇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초등학교 선생님 들어가는 것은 교육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거기서 성적이 좋은 사람만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한다고 다 발령받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대학 교수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뭐 유학을 가야 되고 박사를 받아야 되고 많은 논문을 써야 대학 교수가 된다. 이제 그러던 사람이 어쩌다 운 좋게 대학 교수가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들뜹니다. 참 누가 그래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을 가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문에 잔치를 여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뭐 다 싫어합니다. 어머니, 저는 결국 해냈습니다. 말 2억에서 미국에서 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들뜹니다. 왜 들떠요? 왜 과시해요? 왜 이만하면 됐다고 해요? 열등감이 너무나 찌들어서 모처럼 성공을 하니까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시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열등감이 쪄드는 사람입니다. 궁한 마음이 쪄들었고 무지에서 살다가 중생의 한에 쌓여서 나온 소리가 이만하면 됐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성공에도 쉽게 들뜨게 되었고 가벼운 일에도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웬만한 일에 들뜨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늘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그릇이고 큰 일을 할 사람이다. 근데 요새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PR의 시대래네요. 그래서 SNS 뭐 활동을 해서 자기 홍보해야 된다네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는 거의 들뜨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린 지금 이렇게 쉽게 들떠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PR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요새는 뭐 취직을 하려면 자기소개서 쓰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쓰는 양식이 있어요. 그것도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전문으로 교육을 가르쳐주는데 야 우리는 그거 못하겠던데요. 왜냐하면 드러내지 마라. 이만하면 되었다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잔뜩 받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쓰려니까 낯간지러워서 못 쓰겠어요. 전 요새 교육을 도대체 그리고 요새요 이런 소리 하면 정말 정신병자가 됩니다. 드러내지 마라.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 웃기지 마시오.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아들임을 자각합니다가 아니라 자각합시다로 제가 붙입니다. 자각합시다. 모든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칩시다. 모든 아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칩시다. 그리하여 본래 불심을 요 말이 없습니다만 본래 불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불심. 이 불심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말로는 불심보다도 이걸 환희심으로 보면 됩니다. 환희심. 자, 환희심. 뭐가 생겨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금강경 자꾸 읽다 보면은 우리 선물 받을 때 좋죠. 선물 안 받아도요. 금강경 읽으면 즐거운 마음이 확 납니다. 그 즐거운 마음이 바로 불심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연습하면 자신감이 돼요. 자신감을 법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요 자신감 법력이 이 일을 성취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 바치는 그런 행위는 내가 여기 계신 분보다 좀 오래 연습을 하셨고 아마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오랫동안 바쳐서 불심을 체험했고 자신감을 체험했으면 뭐 해본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지 1981년에 백 박사님께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법상 응사온 하황비법이랴. 선생님의 말씀까지도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가르침을 누누이 들었건만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참 삭막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큰 자리가 텅 빈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나갈까 하다가 그때 뭐 법백 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법당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뜻을 모아서 조그만 법당이라도 만들려고 부지런히 원을 세웠습니다. 원을 세운다라는 뜻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친다는 뜻이고 무슨 일을 하되 내 어떤 이기적인 목적 달성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원을 세운다는 것의 뜻이 됩니다. 즉 금강경 3분과 4분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금강경 3분과 4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저의 못된 마음, 즉 중생적인 마음은 차츰차츰 불심으로 바뀌어졌고 삭막한 마음은 관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 최초 자신감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1988년 7년 후에 지금 원당의 법당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법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생님 돌아가시고 7년 동안 꾸준히 바친 결과 저 자신 속에서 어느 정도 부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지금 구법당이라는 집을 짓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요. 반은 죽다가 살아났던 그런 어려움을 딛고 결국은 1988년 겨울에 저처럼나만 낙성식을 하면서 감개가 무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외람스럽지만은 백 선생님의 법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물론 나보다도 더 먼저 법당을 크게 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 법당으로서 이제 이 밝은 법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법당만 있으면 뭐래요? 백 선생님의 가르침이 보존되어야죠. 그래서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몇 사람이 한 3사람쯤 됐었을 겁니다.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책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출판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비출판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돈이 되려고 만들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 가르침이 아주 훌륭한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한존자가 여시함을 해가면서 그 말씀을 편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부처님의 말씀이 살아있듯이 백 선생님의 말씀도 책으로 내서 나와지지 않는다면 무슨 그 의미가 있겠느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한때 옛날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책을 만들어서 했는데 아무 출판사에서도 문전박대로 참 원고를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참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가르침인데 이게 상품 가치로 써보기에는 아무데도 인정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비 출판하게 됐습니다. 1990년에 자비 출판을 했는데 그것도 출판사 이름을 걸어야죠. 그래서 어떤 아는 스님의 고요한 소리라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이 이름을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속인들의 출판물을 어떻게 스님이 하는 출판물에 할 수가 있느냐. 출판사의 이름을 빌려주되 고요한 소리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라. 아주 냉대를 받았습니다. 소리문고. 소리문고라는 하고 뭐 거기 출판사 등록번호는 그대로 쓰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구차하게 출판을 3,000부를 찍었습니다. 거의 자비 출판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요게 석 달 만에 거의 다 매진이 됐어요. 이제 재판을 찍어야 됩니다.
재판을 거기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름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 참 아주 세상이 너무나 차고 쓸쓸했습니다. 좋은 일 하기도 참 힘들다. 산천부가 나간 것만 해도 참 기적으로 다행으로 생각했고 이제는 앞으로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자, 이제 그거 안 됐죠.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제가 도반들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을 참 싫어했던 편입니다. 또 몇 군데 출판사를 어플라이를 했더니 다 뭐 이건 상품 가치로서 없대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자꾸 바치다가 제가 참 그런데 안 가는데 지금 잘 되는 김영사를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김영사에 찾아갔더니 아주 반색을 하면서 받아줬고 그때는 상당히 큰 출판사로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최초의 하드카바로서 이것을 해줬습니다. 그분들도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 책의 가치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이제 1판 1쇄가 됐는데 지금 2018년까지 이게 몇 년 돼요? 그 30년 동안 꾸준히 스테디셀러예요. 금년 2월에도 3판 8쇄가 돼서 또 나왔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이든지 자꾸 또 바치고 요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바탕으로는 최초의 성공이 법당이고 두 번째 성공이 요 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시가행정진이라고 하는 도저히 난공불락, 요새는 자시가행정진 굉장히 잘합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시가행정진을 또 해야 되겠다라는 걸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년 하다가 또 하나의 책을 출판하게 됐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김영사가 아닌 우리가 출판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출판사를 만들어서 출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를 다 짜서 우리들끼리 한번 출판사를 해보자. 안 될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대박이었습니다. 여기서 했을 때는 요게 뭐 근 30년 되면서 아마 3만 부도 못 나갔을 것 같습니다. 아마 2만 몇천 부가 됐고 인쇄만 해더라도 아마 천 몇백만 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은 우리가 출판하면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현대불교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책방에서 1년 내내 베스트 톱10 안에 계속 들면서 계속 베스트셀러 불교 서적 중에서 반열에 올라왔고 1, 2년 사이에 3만 권 가까이 팔렸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꽤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찍게 된 이유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그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는 모두 해도 된다라는, 우리는 책상 물림이고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고 뭘 해도 잘 안 됐던 사람인데 이제는 법당도 됐고 책도 됐고 출판사를 만들어서 된다라는 자신감이 일이 되어졌지만 그것의 원동력은 참 우리는 열등감도 많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 되면 들뜨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아주 전형적인 박복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웬만한 일이 들뜨지 않게 됐습니다. 과시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의 과제에 도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회복지법인 설립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당 법당이 어느 정도 커지면서 거기에는 제가 노력한, 제가 댄 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은 또 오시는 분들의 정성 어린 성금도 있었고 그 건물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누가 아는 사람에 의하면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하면은 그것을 공익성 있는 재단으로서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면 물론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우리한테 알맞는 일이라고 권고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재산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바칠 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은 바로 부처님 법당이다. 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여러 경로로 설립 가능성을 타진해 봤습니다. 정말 사회복지법인은 안에서도 안 된다 그리고 밖에서도 안 된다 그리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이고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질 않습니다. 허가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허가 좀 내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결국은 이것을 3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해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사업가로서는 아무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학이나 잘했고요. 저는 잘하면 고등학교 선생 정도로만 하는 것이 저의 아주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범대학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사범대학에 가면 좀 나 사범대학 가서 고등학교 선생 한다 그러면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좀 잘 나간다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잘 나간 대학에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 교사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우습게 봤지만 고등학교 선생 이상의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학 교수는 어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는 어디서 털을 뽑아서 거기다 꽂는, 그것도 성실하게 꼽지도 않고 대충 꼽는 이런 아주 박복한 사람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내가 금강경 3분 4분을 실천하면서 나의 삭막했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면서 즐거움이 나오고 즐거움이 환희심이 되고 이것이 자신감이 되고 법력이 되면서 이 일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러면서 웬만한 성공에 들뜨지 않게끔 또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했과 동시에 부수입이 뭐냐면 자랑하지도 않아요. 들뜨지도 않아요. 과시하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로 나의 저력은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성공했다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미끄러 떨어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때 들뜨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미천으로 삼아 이 환희심을 바탕으로 더더욱 큰 자신감을 키워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많은 가벼운 선물이나 가벼운 유혹에 들뜨지 않고 과시하지 않게 되었고 아마 저는 잘하면 우리가 바라던 금강령 큰 연수원은 설립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희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굉장히 열등감에 젖었고 탕자였던 내가 부처님 공경심으로써 환희심이 나고 자신감이 서서 결국은 조금 지혜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지혜로워지는 길이 무엇이냐. 근데 좀 보세요. 두고 보세요. 이제 금강경 연수원이 잘 세워지고 여기서 말하는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들, 하버드 대학보다 더 나은 인재들이 모여든다라면은 그때 저렇게 만든 것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부처님을 향해서 얻은 환희심,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그 일을 일으켰구나. 그리고 그 일가 들뜨거나 과시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이런 큰 일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야말로 참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길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지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어떻게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2부 시간 잘 활용하셔서 제가 제한된 시간을 또 초과했네요. 오늘은 여기서 22분의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